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려면 사람들이 똑똑하고요. 또 농사도 잘 돼야 되고요. 근데 그거에 하나가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 사이의 신뢰예요. 박사님, 저기 왜 달러를 사라고 그러세요? 오늘 제가 답을 해드리는 거죠. 미국은 독립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다른 나라에게 빌린 돈을 떼먹은 적이 없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은행 이야기, 금리, 자산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미리 받긴 했는데, 사실 가르쳐 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이렇게 이쪽 금융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기초를 일러 드리려니까 좀 그래가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원래 또 책도 그 돈의 역사에 대해서 책을 쓴 사람이니까, 역사 속에서 보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서 어떻게 해서 금융이라는 게 발달하는지, 그리고 투자를 할 때, 그죠? 우리 여러분들 아까 질문에도 그렇고 나오는데,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왜 어떤 나라에 또는 어떤 자산에 돈을 넣어야 되나, 이거를 오늘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반대로 또 어떤 나라에 내가 했는데 그 이유가 없이 투자를 했다, 좀 이상한 거죠. 그죠? 오를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죠. 당연히 저 나라 요새 보도가 좋아요, 그럴 수 있는데, 핵심적인 키워드를 오늘 일러드리는 걸 들으면 요즘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고요. 한 30분 정도 옛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금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요거 하나만 딱 알면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그거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열심히 답을 해보고, 또 여기서도 추가 질문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예, 동습입니다. 예. 일단 저희 집에 이걸 누가 하고 있냐? 제 아들이 하고 있어서 맨날 무도 팔러 다니고요. 예, 무판 하시는군요. 예, 거의 투기성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여기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자면, 그 아주 큰 게임 회사에서 개발한 게임인데, 이 게임의 핵심은 뭐냐면 로빈슨 크루소죠, 그죠? 어떤 무인도에 우리 플레이어들이, 게이머들이 가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갔는데 아무것도 없냐? 갑자기 그 상인이 나타나요. 여기 보면 너구리처럼 생긴 상인이 하나 나타나는 거 보이죠? 오른쪽 위에. 이제 너구리처럼 생긴 상인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한테 업무를 줘요. 마일리지, 그죠? 그래서 일을 시켜요. 꽃도 좀 정리 좀 하고, 잡초도 뽑아라부터 시작해서 채집 활동을 시켜. 이제 그러면 저기 텐트 보이시죠? 저 노란 텐트. 저 노란 텐트에서 이제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무인도 생활이라고 이름은 이야기하지만, 일종의 이제 메타버스죠, 그죠? 그 가상의 세계에서 내 인생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친구들하고 또, 그쵸? 여러 명이 갈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재밌는 세상에서 살아봐야지 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즐거워요. 야, 이걸 따다 주면은 먹을 것도 주고, 집도 조금은 텐트도 조금 좋아지고 그러는데, 살다 보면 이제 땅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옵니다. 텐트에서 계속 어떻게 살아? 아니, 사실 놀러 갈 땐 좋지. 캠핑 해보신 분 있어요? 예, 캠핑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저도 지난 10월에 캠핑을 하러 갔었어요. 어딜 가냐면 바로 옆에, 여기. 예, 요 동네에 갔습니다. 그래서 캠핑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날 밤 한파가 몰아닥친 거예요. 예, 여러분 아시죠? 10월 초에 갑자기 영하로 떨어졌던, 예, 그날 제가 캠핑을 간 거예요. 예,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게 초보자에게 행운이 아니고 그게 왔어요. 뭐라고 하지? 서리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따뜻하게 입고 불도 피우고 하지만, 불멍하잖아요. 불도 피우고 하지만, 나중에 이제 아침에 새벽이 됐을 때 텐트에서 자고 있던 우리 모든 식구들이 전부 다 다시 일어나서, 전기장판 정도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다시 나와서 전부 물을 끓여서 따뜻한 걸 마시면서 불가에 앉아가지고 아빠 빨리 집에 가요
예, 이게, 사실, 여기 동물의 숲은 사실사철 그렇게 뭐 나쁜 기운은 아니더라고요. 특히 제 아들 녀석이 눈밭에 뛰어다니면서 물고기 잡는 걸 보니까 뭐 여기 그렇게 추위를 많이 타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길바닥에서 사실 텐트 치고 잔다라는 거고 밑에 뭐 아무리 전기장판 깔아봐야 냉기 올라오고 특히 텐트 안에 이제 곤충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피할 수가 없죠. 그죠? 텐트 생활을 하면 우리가 텐트를 치고 이렇게 뭔가를 하는 곳은 곤충들한테도 좋은 곳이야. 물가에. 그죠? 먹을 것도 있고. 이러니까 다들 곤충까지 같이 집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드디어 어느 날 갑자기 너구리 닮은 상인 보이시죠? 너구리를 닮은 상인이 딱 나타나서 우리한테 이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집 짓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냉기가 올라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정말? 게임 재밌게 보려고 온 거 아니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어차피 게임 재밌게 보려고 왔는데 계속 텐트에서 사는 거 그리고 친구가 옆에 보니까 세상에 집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집에다가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집과 국기거든요. 집에 막 가구도 하고 그림도 그릴 수 있는 것 같고 특히 벽지도 하고 또 그 집 근처에 정원을 만들어요. 가드닝이라고. 전부 이 게임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이 게임을 하라는 게 아니라 무인도에 우리가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사례를 드는 것 뿐이니까 꼭 이 게임이 뭐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이 게임 때문에 좀 가족에 약간 내 불화도 있어요. 넌 왜 일을 안 하니? 뭐 이러면서 이해되시죠? 열심히 일을 해야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임인데 그냥 안 하면 안 돼? 거기 가서도 뒹굴뒹굴하는 생활을 하는 플레이어가 있겠죠? 꼭 제 아들이라고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 녀석이 집에서 하던 대로 게임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갈등이 좀 생겼어요. 엄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엄마는 맨날 물고기 잡으러 다니고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집을 짓게 만들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게임의 세계도 그렇지만 우리 현실에도 그렇고 집값이 되게 비싸단 말이에요. 집값이 되게 비싸니까 결국 이 사람이 이제 제의를 합니다. 2주 패키지를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벨이라고 하죠. 돈의 단위가 벨입니다. 우리가 좀 빌려줄 테니까 집을 한번 지어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제 빚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리고 빚을 갚아 나가는 거니까. 사실 사이버 돈이니까 빌려준 거죠. 저 너구리 상인이, 집 지으라고 집을 딱 지어주잖아요. 지어주는데 그 돈 게이머들이 많이 오라고 지금 사실 유혹하는 거지. 현실에서는 저렇게 쉽지 않죠. 그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가 베니스의 상인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이 소설은 사실은 셰익스피어가 영국 사람이잖아요. 영국 사람이라서 베니스를 안 가보고 쓴 거예요. 옛날에 어떻게 여행을 다녀? 무서워서 못 다녀요. 특히 영국은 신교, 국교가 바뀌죠. 나중에. 그리고 사회적인 여러 생활들을 하면서 갈등이 되기 심해서 유럽 본토를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외교관이라든가 또는 군인 아니면 전문적인 상인들,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어서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듣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나왔어요. 셰익스피어라고 해서 꼭 전부 다 정말 괜찮은 그런 희곡을 쓰고 뭐 소설을 쓸 거라고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왜 성공했는지 알아요?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많은 이상한 작품을 썼기 때문에 성공했어요. 성공할 때까지 쓴 거예요. 이 사람은 멘탈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의 희곡 중에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상영되는 건 10편 안쪽인데 이 사람은 수백 편의 희곡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글 쓰는 공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현실에 맞지 않지만 여기 나오는 캐릭터 바로 셜록이라는 캐릭터가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역사의 영원불멸한 사람이 됐죠. 14세기라고 나오니까 이제 저때 12세기, 13세기가 언제였냐면 바로 베니스가 역사적인 최고 전성기를 누리던 동지중해의 여왕이라고 불리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럽 사람들은 다 베니스에 대해서 환상을 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베로나 뭐 이야기하고 전부 이야기의 주제가 이탈리아인 이유가 이탈리아가 그때 제일 잘 살았다. 지금은 잘 살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게 됐죠. 이야기 들으셨나요? 한국이 인구는 이탈리아보다 좀 적지만 이제 경제 규모는 곧 추월할 날이
머지않았다 그런 보고서들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하는 나라예요. 자, 근데 이 시장에 이제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 포셔랑 결혼하고 싶은 바사니오가 나옵니다. 자, 이 바사니오라는 총각은 집안은 되게 좋은데 아직 상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인물은 굉장히 좋아서 아름다운 아가씨 포셔의 사랑을 얻는 데 성공했어요. 역시 여러분 열심히 줄넘기를 합시다. 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서로를 위로하고 있는 좋은 학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자고 있는 아들한테 야, 줄넘기 해 그러고 왔는데 그냥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포셔는 이 그림에 나오지만 저기 나오죠. 저 아가씨가 엄청난 미인인데다가 무남동료 외동딸이어서 결혼만 하면 이 바사니오는 또 집안도 좋고 똑똑한 총각이지만 아무튼 이 둘이 잘 될 게 뻔히 보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때 사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너 우리 딸을 데려가서 얼마나 행복해 줄 수 있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어때? 지참금이라는 걸 가져와야 돼요. 근데 그 지참금이라는 게 한두 푼이 아닌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뭔지 아시겠죠? 테스트야, 테스트. 나는 너를 믿을 수 없으니까. 이해되세요? 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에게 보여줘라. 그걸 보여줘라는 그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자, 네가 돈이 있니? 이렇게 물어요. 없죠, 지금. 바사니오가 아직 상속 받지 못했죠, 그죠? 집안만 좋지, 거우대만 헌칠하지? 아직 미래는 창창한 젊은이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돈이 없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 돈을 달라는 게 뭐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첫 번째, 너 주변에 있는 친척분들한테 제가 결혼해가 열심히 갖겠습니다. 그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주변에 친구라도 있냐? 이해되세요? 너를 위해 돈을 빌려주겠다는 친구가 있는가? 신용을 물은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한 명이 나타나는데 그 친구가 바로 안토니오예요. 안토니오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때 이 베네치아 공화국은 무역으로 일어선 상인의 나라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배들을 전부 지금 장사를 하러 내보낸 상황이고, 장사를 내보낼 때 어떻게 해요? 물건을 가득 실어 내보냈겠지. 그러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탈탈 털어서 자, 1번 배 선장, 2번 배 선장, 3번 배 선장한테 돈을 전부 다 나눠준 상태에서 잘 갔다 와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돈 좀 빌려줘 그러니까 이 친구를 너무너무 친한 친구니까 자, 여기서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스토리가 전개가 안 되고 희곡은 끝납니다. 그죠? 근데 그럼 재미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빌려줘.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유명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예, 몸이 좋죠? 전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역시 운동을 많이 한. 저걸 위해서 이 배우는 아마 열심히 헬스클럽을 끊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기 이제 나오는 거죠. 샤일록이 딱 이야기합니다. 안토니오 씨는 엄청난 부자시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빌려드려야죠. 자, 근데 담보는요? 배를 담보로 잡고 빌려드리겠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한 거죠. 배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죠? 근데 배가 어떻게 되죠? 1번 배, 2번 배, 3번 배, 4번 배 다 나갔죠. 그러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그런 거 없나요? 지금 장사하러 간다고. 자기 집도 전부 다 담보 잡혀가지고.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 가 있는 상황인데, 야, 근데 난 몰라. 나 그렇게 큰 배가 4척이나 있고, 나 그뿐만 아니라 지금 몇십 년 동안 여기 의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공화국이니까. 그러니까, 다 됐고요. 담보를 주지 않으면, 돈을 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신뢰가 없는 거죠. 귀족이고 부자라는 게 잘 알려져 있는 주변에 친구가 많은 안토니오라는 사람한테 샤일록은 뭘 원합니까? 증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스토리가 진행되는 거죠. 살 1파운드를 달라. 1파운드가 얼마냐? 거의 한 근이에요. 450g. 몸에서 450g. 여기죠? 여기는 이제 영화니까 멋있게 가슴을 저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궁뎅이를 드러내는 건 조금 이렇게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옛날 그 이탈리아다 어디든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만큼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없었다고 해요. 왜 그런가? 몸이 안 좋잖아요. 우리는 요새 몸이 안 좋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열제를 처방해 준다든가 집에 가서 쉬어라라든가 깨끗하게 씻고 약도 주고 물도 많이 마셔라 그러죠. 그때 처방은 지금이랑 정반대였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갑자기 칼을 가져와요. 들어보셨나요? 이거 피를 빼요.
피를 뺍니다. 몸이 안 좋은 사람한테 가가지고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피를 뺍니다. 예. 왜 그런지 아세요? 몸에 나쁜 피를 뽑아내야만 나아진다라는. 예, 그러다가 많이 죽었대요. 왜 그러냐면 감염되니까. 뭐 깨끗한 칼로 했겠어? 또 옛날에 소독이라는 개념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살 1파운드를 뽑아낸다? 죽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결국 그 샤일록이라는 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원한 건 뭐냐면 돈 못 갚으면 너 목숨으로 갚아. 와,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은 이런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상대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가 내 돈을 갚을 거라는 보장이 어딨냐. 그 상업이 발달한 민주주의 국가인 베네치아 공화국에서도 사업을 저렇게 하고 있었죠. 물론 지금 이야기가 약간 억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아니, 살 1파운드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겠습니다 그랬을 때 안토니오가 물론이지? 이러니까 스토리가 전개된 거지만 사실 저라면 내 목숨보다는 친구가 소중하진 않잖아요. 그런가요, 여러분? 저는 제 목숨이 제일 소중하니까 저를 쳐다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몸성이 집에 돌아가야 되니까 못했을 것 같은데 해주겠다라고 나오는 이 멋진 사나이 아니면 약간 생각 없는 사나이 안토니오의 이야기가 이제 뒤에 펼쳐집니다. 이제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는 소설을 읽으시고요. 여기서 재밌는 데서 끊어야지.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수많은 화가들이 활동했었던 르네상스의 전성기에 활동하셨던 교황님의 얼굴입니다. 레오 10세라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레오 10세가 바로 면벌부를 발행하신 그분입니다. 면죄부 혹시 들어본 적 없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수업에서 듣게 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증서를 사면 당신이 지은 죄를 사해 줄 테니 그리고 당신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증서를 발행하신 분입니다. 예,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악명 높기도 하지만 또 집안이 유명합니다. 바로 메디치 가문입니다. 세계에서 지금까지 출연했었던 수많은 부자 중에서 아마 여러 가지 그때 당시의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의 비중으로 하면 이 사람만큼 부자가 있겠나 싶은 정도의 부자가 바로 메디치 가문입니다. 이 메디치 가문이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은행으로 유명했는데요. 은행이 뭐냐? 아까 이야기했던 거 샤일록이 하는 거죠. 돈을 빌려주는데 담보를 잡고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담보를 처분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곳이 은행입니다. 자, 근데 메디치 가문이 망해요. 왜 망하냐 하면 1469년, 1479년 이 두 번에 걸쳐서 이게 돈을 빌려줬다 떼입니다. 세상에 세계 최고의 부자 메디치 가문도 돈을 떼어서 망했어요. 사실 망했습니다. 왜 망했냐 하고 봤더니 임금님하고 공작이죠. 예, 부르고뉴 공작은 뭐냐면 이 공후백자남이라고 불리는 귀족의 등급에서 바로 임금 바로 밑에 계신 분이 공작. 보통 이 공작이라고 이름이 붙은 분들은 대공 혹은 공작이라는 이름이 붙으신 분들의 특성은 뭐냐면 임금님 친척입니다. 그리고 왕위 계승서열 상위권에 계시는 분들 아니면 독자적인 군대와 세력을 가지신 분들이 공작입니다. 이런 분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두 나라에 빌려준 거죠. 영국과 프랑스의 부르고뉴. 이 부르고뉴 지방이 그때 당시는 이탈리아 다음으로 부유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떼었어요. 떼이게 되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빌려줬을 텐데 떼인 거죠. 떼이고 난 다음에 절치부심합니다. 그래가지고 메디치 가문이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빌려준 여유 자금들은 다 떼었지만 그 돈을 들고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업이라든가 귀금속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열심히 살아남긴 살아남았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자기의 아들들, 사촌들을 교황을 만들기 위한 운동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교황은 돌아가실 때까지만 재임하신 다음에는 새로운 분이 투표로 선출되는 게 교황이잖아요. 그러니 투표로 선출될 때 그 투표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자신의 가족들을 계속 그 선출위원회에 집어넣을 수만 있다면 운이 따르면 교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메디치 가문의 교황님이 두 분이나 나오셨습니다. 그만큼 메디치 가문이 유명한 가문입니다. 저때 당시 중세 사회에서
로마 교황만큼 권위 있는 자리는 없었는데 기독교 세계의 지도자였잖아요. 그런 분이 메디치 가문에서 나오게 됐던 이유가 뭐냐?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만들겠어라는. 그러니까 돈을 떼인 다음에 회사가 망하고 사업이 망할 지경에 도달했을 때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은행을 접고 왕이 되자. 그게 옛날 사회의 특성인 거예요. 왕이 됐습니다. 뒤에 가시면 알겠지만 토스카나 대공 가문으로 변신합니다. 피렌체라는 그 이탈리아 중부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의 지배자가 돼서 이제 왕이 됩니다. 물론 여기도 대가 끊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자제분들이 연애에 관심이 없는 자제분이 나오셨어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살아계시던 여성분 한 분이 마지막 대공 이제 그 여성분이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과 귀중품을 피렌체 시정부에게 기부합니다. 오, 멋지죠? 그래서 피렌체 여행을 혹시라도 나중에 가시게 되면 우피치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세계 4대 박물관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곳이죠. 거기가 바로 메디치 가문이 가지고 있는 보물로 만들어진 박물관입니다. 예, 그래서 세계 4대 박물관, 3대 박물관은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한번 가보실 만한 좋은 박물관이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했고요. 결국 이런 샤일록처럼 영업하는 게 당연한 게 너무 돈을 많이 떼인다. 너무 많이 돈을 떼이니까 사람들이 가혹한 조건을 원하는 거예요. 너 내 돈을 못 갚아? 넌 노예. 예를 들어서 노비. 들어보셨죠? 그죠?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는 금융이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신뢰가 형성될 수 없죠. 그러니까 동물의 숲에 나오는 너굴 상인 같은 사람이 나오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뭐다? 담보도 필요하죠. 혁명이 필요했습니다. 민주사회. 멋진 아저씨가 한번 나오셨죠. 이 윌리엄 3세라고요. 전쟁 기계입니다. 전쟁에서 접은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 역사에는 그렇게 오래 남진 않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1688년 당시에 영국의 사위였습니다. 영국 국왕님의 임금님의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 국왕님의 아름다운 딸 메리 공주와 결혼을 하셨고요. 이분은 네덜란드 지역의 역시 공작. 엄청나게 힘이 센 분이 공작이라고 그랬죠? 듀크. 이 사람들은 임금이 될 자격을 가지고 있는 고귀한 피들이 공작들입니다. 자, 이 사람의 아름다운 아내 메리가 시집을 와서 둘이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런던에서 밀사가 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국회를 대표해서 왔습니다. 영국 의회를 대표해서 왔습니다. 그래요? 저기 남편분 잠깐 같이 오시죠. 예, 왔는데 저기 남편분과 공주님이 군대를 이끌고 영국으로 오신다면 저희 국회의원 모두는 쌍수를 들어 손을 들어서 환영할 것이고 아버님을 몰아내고 새로운 국왕이 되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빠가 왜 무슨 일을 했나요? 했더니 위에 나오는 것처럼 돈을 빌려가서 아까 메디치 가문에게 했던 일을 국민들한테 하고 계셨던 거죠. 쉽게 얘기해서 상인들한테 가서 임금님이니까 힘이 세죠. 자, 죄송해요. 1번, 2번, 3번 돈 다 줘 이런 거예요. 부자 상인들한테 가서 안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상인들 입장에서 어때요? 임금님한테 돈 빌려준 게 그나마 돈 받기가 가능성이 있죠. 그 나라에서 제일 권력 있고 부자니까 빌려줬는데 갑자기 런던 탑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너는 잘못된 신앙을 가져서 사형. 너 저기 프랑스랑 미안해요. 이건 여러분한테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저 허공을 보고 이야기해. 너 프랑스랑 내통했지 사형. 너 지금 이번에 너 주변에 애들하고 뭐 갈등이 생겨가지고 했는데 너 재산이 사실은 사기를 쳐서 얻은 거라며 너도 사형.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돈이 많다는 이유로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가서 안 갚은 건 물론이고 사소한 그런 트집을 잡아서 런던탑이라는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일을 밥 먹듯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있었던 그 유명한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문 하나당 세금. 예, 그래서 창문 없는 집이 그렇게 많대요. 상상해 가세요? 그 어두컴컴한 데서 살았다. 또 벽난로 새 들어보셨어요? 춥잖아. 예, 벽난로를 떼야 될 거 아니에요. 추우니까. 우리 히터를 떼잖아. 벽난로 하나당 얼마? 별의별 세금을 다 마음대로 거두면서 임금님이 돈을 뺏어가는 거에
국회의원들이 당한 거예요. 왜? 부자 상인들이 정치를 하려면 좀 돈이 있어야 되니까, 옛날에는 특히. 그래서 나름 돈도 있고 힘도 있는 분들이 못 살겠다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근데 저희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하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왕을 모셔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공주님이 오시면 아버님이 이 혁명에 나 말고 모든 국민들이 돌아섰다라는 걸 느끼고 그냥 깨끗하게 포기하시고 항복하실 것 같으니 피를 흘리지 않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메리 공주가 그렇다면 가겠다. 물론 옆에 있는 남편이 두 나라의 임금을 할 수 있잖아요. 네덜란드 임금도 하고 영국 임금도 할 수 있죠. 지금 이 잘생긴 아저씨가 어떻게 했겠을까요? 두 분이 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템즈강을 거슬러서 런던에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만세를 부르니까 제임스 왕이 슬퍼하면서 도망가면서 왕위를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명예혁명입니다. Glorious Revolution. 뭐다? 피를 흘리지 않고 명예로운 퇴위와 혁명이 있었다. 자, 그리고 이 다음부터 영국이 발전합니다. 왜 발전할까요? 간단합니다. 돈을 떼가면 임금님도 쫓겨난다. 돈을 빌려갔다가 안 갚으면, 세금을 국회의 동의를 걷지 않고 마음대로 거두면, 내가 당신의 재산을 뺐으면 임금님도 아웃. 여러분, 이걸 앞에서 증거를 본 거예요.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려면 사람들이 똑똑하고요. 또 농사도 잘 돼야 되고요. 바닷길도 잘 타야 되고요. 군대도 세야 돼요. 근데 그거에 하나가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 사이의 신뢰예요. 어떤 신뢰? 얘가 미안해요 여러분. 그냥 내가 손을 이렇게 한 것뿐이에요. 네가 내 돈을 떼어먹을 수는 있어. 그러나 그 대신 벌을 받는다. 그 벌은 임금님도 대공님도 백장님도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 우린 법 앞에 평등해.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질문 어떤 분이 주셨어요 저한테. 박사님 저기 왜 달러를 사라고 그러세요? 어떤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이제 오늘 제가 답을 해드리는 거죠. 미국은 독립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다른 나라에게 빌린 돈을 떼먹은 적이 없다. 신뢰. 그 신뢰를 보장하는 것은 법이죠. 그 법은 어떤 법이죠? 투명한 법 집행. 권력자도, 물론 권력자는 좋은 변호사를 쓰겠지. 그러나 아무튼 간에 재판에서 공평하게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돈을 거래하는 관계에 대해서 투명하게, 그리고 누구도 다른 사람의 재산을 뺐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남의 재산을 뺏는 것은 안 되는. 임금님조차 그 짓을 하는 순간 어떻게? 아웃이야. 이 뒤로 영국이 두 가지 면에서 발전을 하게 된다고 해요. 첫 번째가 아까 이야기했죠. 금융은 뭐에서 나온다? 신뢰에서 나온다. 그 신뢰는 어디서 나온다? 투명한 법 집행과 너나 차별 없는 세상이라는 민주적 사회 질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오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뒤로 해가 지지 않는 제국, 대영 제국이 건설됐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두 번째 이유를 알게 되죠. 전 유럽에 있는 부자들이 돈을 전부 영국에 맡겨요. 왜? 여기는 안 뺏기니까. 프랑스 귀족도 이탈리아 귀족도 영국에 돈을 맡기고 싶은 거죠. 이 나라가 마음 편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돈은 지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프랑스랑 영국이 예를 들어서 불구대천의 원수잖아요. 맨날 싸웠어요. 몇백 년을 싸웠어요. 지금도 사이 안 좋죠. 근데 프랑스 대혁명이 끝난 다음에 프랑스 귀족들이 전부 어디로 망명 가는지 아세요? 혁명이 벌어진 다음에 귀족들이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망가는데 전부 영국으로 도망가요. 왜 도망갔을까? 이제 오늘 알죠? 거기 자기 계좌가 있으니까. 자기 돈이 있으면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거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강의는 신뢰. 동물의 숲 이야기를 하다가 샤일록이 나왔다가 임금님이 세상에 비단값 하다가 쫓겨나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뭐가 무겁냐면 신뢰. 믿을 수 있는 거. 당신을 믿을 수 있는 거.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여러분 이제 그냥 알겠죠. 벌써 제 이야기를 알겠죠. 우리는
다른 이들과 금전적 거래를 할 수 있고 은행에서 돈을 대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조건이 뭘까? 약속을 지키는 거라고 오늘 우리 이야기했죠, 그죠? 약속을 지키는 그런 행동, 삶을 하는 과정에서 나라가 준비한 그 과정 중에 하나가 학교라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는 참 오래됐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지만 왜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게 그래도 낫다,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약속을 얻는데,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얻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면이 있어서 우리가 공부라는 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산 운용 방법은 무엇인지. 네, 정말 좋은 질문이죠. 금리가 높아진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은행들이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하거나 또는 더 높은 금리를 주지 않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겠어라고 말하는 게 바로 불황인 거고 또는 경제가 어려워지는 시기들하고 일치됩니다. 이런 시기에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어디다 돈을 맡겨야 될 것인가 생각해보면 벌써 오늘 우리 수업에서 답이 다 나왔죠. 자, 돈줄을 쬐고 돈의 값이 막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기보다는 은행에 넣어놓고 싶은 마음들이 드는 시기에 가장 좋은 투자의 수단들은 어딜까요? 첫 번째가 당연히 은행 예금이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에 예금을 하는 순간, 그렇지 않습니까? 금리가 올라간 만큼 나는 이자를 더 받게 되는 거니까. 그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은행의 예금이 앞으로 점점 더 좋은 투자의 수단이 된다, 저축의 수단이 된다는 이야기들이 요새 방송이나 언론에서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고요. 두 번째가 뭘까요? 자, 금리를 정부가 올리고 은행이 올린다라고 하면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요. 그죠? 돈을 서로 빌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활동이 위축되겠죠. 그죠? 사업을 하려는 분들이라든가 집을 살려는 분들이 계획을 미루겠죠. 그러면 경제가 나빠지겠죠. 그럼 경제가 나빠지는 시기에 불안하죠. 불안할 때 어디가 제일 좋을까? 아까 이야기 우리 다 했죠. 그죠? 신뢰가 가장 높은 나라. 또는 미국이겠죠, 요즘은. 그렇죠. 영국은 1688년 이후에 가장 신뢰가 높은 나라였었지만 안타깝게도 세계 2차 대전 이후에는 그 외환위기를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거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더 신뢰할 만한 나라, 믿을 만한 나라로 돈은 옮겨가는 경우가 있죠. 그게 달러죠. 그래서 기축통화, 어려운 표현인데 세상에서 가장 환율을 이야기할 때 기준이 되는 통화가 기축통화인데 옛날에는 파운드당 얼마였다면 지금은 달러당 얼마죠. 그래서 방금 질문 주셨던 거에 대해서 답을 하자면 이자율이 올라가고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은행 예금이 정말 좋겠죠. 두 번째, 가장 세상에서 불황이 많이 온다면, 그죠? 경기가 좀 나빠진다면 달러에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지 않겠나. 그러면 달러에 투자를 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 은행에 가서 외화예금, 달러예금 통장을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달러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유, 좋은 질문이에요. 그죠? 전 정말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이게 광대승천하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이게 보험이에요. 이게 보험이 됩니다. 자, 생각해봐요. 선우군이 용돈 받은 거라든가 이런 걸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달러를 투자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1달러에 환율이라는 게 변화하니까 1달러에 1,000원 정도에 투자를 했어요. 1,000원. 그럴 수 있죠. 얼마 전에 1,000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좀 어려워지고 수출도 좀 안 좋아져. 아니,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데 만에 안 하니까. 그죠? 경제가 좀 어려워져서 우리나라 투자되어 있던 외국인 자금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이건 가정입니다. 환율 한 1,300원 됐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옛날에는 이게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정부가 그냥 외환보유고를 가지고서 외국인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정부 말고는 힘을 쓸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선우군이 내가 1,000원에 투자를 했는 게 지금 1,300원 됐죠. 값이 올랐죠. 지금 은행에 들어가 있는 1달러가 나는 1,000원으로 샀는데 지금 1,300원이 됐죠. 그러면 선우군이 외화예금을 무한정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이익이 나면 예금이라는 것은 해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 해지하면 어떻게 돼요? 1달러를 은행에 주고 선우군이 가지고 있던 은행 예금 계좌에 있던 1달러를 은행에 주면서 선우군은 1,300원이라는 돈을 받겠죠. 그럼 300원 이익이죠. 그리고 은행은 어떻게 돼요? 1달러가 은행한테 가겠죠. 그러면
그 돈은 은행의 돈은 결국 정부에게 돌면서 세금을 내든 뭐 하면서 가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달러 투자를 평상시에 많이 해놨다가 경제가 어려워지는 시기에 그걸 딱 처분하면 전부 달러 사자밖에 없는 세상에 해외에 투자하고 있던 달러를 투자하고 있던 우리 학생들이 우리 국민들이 이익을 실현하면서 달러를 해외에 투자해놨던 달러를 가져오니까 외환시장이 안정되겠죠. 여러분이 의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국민들 국가 전체 차원에서 뭐예요? 국민들이 해외에 투자해 놓은 달러가 만일을 대비한 뭐가 돼요? 보험이지. 보험이 뭐야? 사고 나거나 뭐 불 나거나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금융회사 와서 아 그때 가입하셨던 보험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해 주겠습니다 하고 돈을 주는 게 보험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의 달러 자산 투자는 만에 하나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 나라에 돈이 없을 때 달러가 부족할 때 부족한 혈액을 공급해주는 수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에 싸다는 기준이 궁금해요. 네, 정말 학생들 제가 요거 어제 사실은 제가 미리 질문을 듣고서 프린트해서 제 마님한테 드렸더니 학생들이 나보다 낫다 라고 했던 대목이 바로 요 대목이었어요. 아, 세상에 그것까지 봤냐고. 자기는 남편 나오는 유튜브 동영상도 잘 안 보는데 학생이 보고 세상에 이걸 질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이 좋은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이게 두 가지인데 여러분들 기업의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옆에 있는 이제 삼성전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삼성전자 옆을 지나가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공장 그리고 큰 70층짜리 빌딩이 있는 거 보시죠. 그죠? 그리고 서울에도 어마어마하게 큰 사옥이 있고 또 저기 내려가면 평택에 내려가거나 또는 아산에 내려가면 끝도 없는 넓은 땅에다가 공장 짓고 있는 거 아시죠? 이런 것처럼 기업들은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이익들을 가지고서 계속 기계 또는 부동산, 건물 등 또는 사람에게 투자를 해서 기술에 투자를 해서 어마어마한 자산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의 장부를 떼보면 이 회사의 한 주당, 그죠? 주식 수를 나눠서 주주들에게 이제 팔았으니까 그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수당 이 회사의 재산이 얼마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10,000원이다.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죠. 10,000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근데 어느 날 경제가 좀 어려워지고 이 회사의 미래 전망이 어둡다 또는 수출이 잘 안 된다. 사람들이 비관한다. 등등등등 해서 주가가 빠져가지고 5,000원이 됐다. 아니, 이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 10,000원인데 5,000원이 됐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시장이라는 게 그런 거죠. 뭐 아무도 주식 안 살려고 그러면 빠지는 거니까. 자, 어때요? 싸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떤가 하면 10,000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유입니다. 10,000원인데 얼마 정도에 보통 거래되냐면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 거래돼요. 네, 그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싼 편인 거죠. 왜냐하면 이익을 내는데 가지고 있는 그 재산만큼만 거래가 되다니까 좀 억울하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같을 때는 이게 얼마에 거래됐냐 하면 8,000원에 거래됐어요. 예, 여러분 좋죠? 그런 시기가 올 때를 위해서 우리가 저축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떨어지는 시기들이 와요. 그래서 아까 오늘 했던 이야기 다시 자산 가치, 그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해서 더 싸게, 많이 싸게 거래되는 시기가 사야 되는 시기죠. 근데 그때가 제일 사기 힘들어요. 왜? 사람들이 너무너무 미래를 비관하고 절망했으니까 그 가격에 주식을 팔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 공부를 하는 거예요. 주식의 방향과 반대되는 자산을 갖고 있으면 더 도움이 된다 이런 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아이들 수준에 적당한 것인지가 궁금하고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아이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때 얼마 정도의 좀 분할 매수를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첫 번째는 저는 달러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 우리 잠깐 여기 명예혁명 이야기도 했지만 신뢰가 금융의 기반이니까 왜 어떤 나라의 돈은 불황일 때 오히려 경제 위기가 올 때 그 돈의 값이 더 오르고
우리나라는 불황이 오면 우리나라 돈의 값은 떨어지는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결국 97년 외환위기 때문이잖아요.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가 돈을 못 갚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약해져서 그 뒤로 지금 벌써 25년 가까이 되는 세월이 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아직도 활동하는 동안에는 한국은 여전히 불황이 오면 환율이 급등하는 이런 일을 겪게 된다라는 걸 같이 엮어서 이렇게 특히 IMF 외환위기와 설명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두 번째 환율 맞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이후에 지난 25년 동안 우리나라 달러에 대한 1달러에 대한 우리나라 환율이 평균 얼마냐면 정확하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1130원 정도 환율이거든요. 그래서 1130원 밑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더 열심히 사면 좋고 또 113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덜 사거나 아니면 이제 미리 가입해놨던 외화예금을 차익을 또 고민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절대적인 금액은 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사실 환율이라는 게 이게 시장 여기도 시장이에요. 아까 우리 이야기했죠, 그죠? 주당 순자산 가치 막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10,000원인데 5,000원에 거래되는 주식들이 지금도 있어요. 예, 그런 회사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시장이라는 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어려우니까 이런 관계를 잘 설명해서 절대적 금액보다는 경제가 좀 안 좋아지고 미래가 비관하면서 사람들이 불안해할 때 달러를 사라 이런 정도로 해서 환율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년 동안 학교에서 통장을 4개로 쪼개서 관리하는 방법을 연습했는데 사회 초년생이 되었을 때 이 방법이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와, 이건 좋은 질문이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저축의 습관을 잡는 데는 통장 쪼개기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저도 선생님도 박사님이라고 이렇게 또 경제 전문가라고 하지만 저도 첫 해 회사 다니던 첫 해에는 모은 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선물도 사고요. 또 여자친구한테 지금 이제 마님이죠. 지금 여자친구한테 선물도 사고요.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턱도 쌌겠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카드의 노예가 돼가지고 연말에 보너스 받아서야 간신히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죠. 받는 월급 통장을 쪼갰죠. 어떻게 쪼갰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생활비 통장 얼마, 그리고 나머지 얼마는 아예 저축.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공과금 내는 통장.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다양한 식으로 통장들을 쪼개므로써 저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습관을 처음에 잡을 때는 통장 쪼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이거는 아예 자기 몸에 대해서 구속복을 입는 거죠.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옷 있잖아요. 구속복을 입는 것처럼 금융의 구속복을 입었다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을 하나 일러드리자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금융의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목돈을 모으는 즐거움을 알면 이게 정말 재밌거든요. 그래서 목돈을 모으는 즐거움들을 아는 아주 좋은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중학생 됐으니까 하나 일러드리자면 통장을 2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용돈 받은 통장들 있잖아요. 특히 중학교 간다고 이번에 설날에 또 좀 많이 받으셨잖아요. 세뱃돈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엄마 가져가시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통장을 2개를 파세요. 물론 이제 부모님과 같이 가시면 좋죠. 첫 번째 통장은 뭘 팔까요? 자, 오늘 배웠죠? 외화 통장. 이건 진짜 한번 해볼 만해요. 외화 통장. 달러 통장이라고 있어요. 부모님과 같이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주식 통장. 자, 그러면 그 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반. 자, 내가 이번에 용돈을 받은 게 그냥 가정이에요. 20만 원이 있는데 10만 원은 주식 통장, 10만 원은 외화 통장을 여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다가 저축을 해둡니다. 주식 모르겠다? 그냥 여러분 다 아신 것처럼 전체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 이런 걸 사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코스피 200이라는 게 들어있는 걸 사면 됩니다. 코스피 200. 자, 그렇게 산 다음에 내년 이맘때 되면 여러분들 또 친척 어르신들이 용돈을 또 주시겠죠? 아니, 저 장가가기 전까지, 십장가가기 전까지 받는 거예요. 이렇게 뻔뻔하게 받으세요. 받은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자, 가서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 통장을 열어볼 거 아니에요. 저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주 열어보면 안 돼요. 1년을 열었는데 어때요? 주식이 빠졌다. 그럴 수 있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주식이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데 그냥 가정이에요. 빠졌다 그러면 이번에 받은 용돈은 빠진 데다가 돈을 더 넣어주는 거예요.
왜? 반대로 가잖아. 우리 경제가 뭐 한없이 맨날 나빠지지 않을 거 아니야. 경제 조금만 좋아지면 주가가 또 오를 때는 2배씩 오르잖아. 자, 그러면 또 못 오른 외화 통장에 또 투자를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1년에 한 번씩 설날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저축하러 갈 때 어떻게 한다? 자, 우리 통장 쪼갰죠? 안 건드리는 나 용돈 통장 조금 내가 쓸 돈들을 모아두는 통장 말고는 저축하는 통장 하나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저축하는 통장 1년 지나면 설날 연휴 때 제일 목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을 들고 은행 가서 증권사 가서 그죠? 근데 그 은행에서 할 수 있어요, 다. 그죠? 많이 빠진 거, 못 오른 거에다가 돈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한 10년 정도를 꾸준히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학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돈 됩니다. 불어나요. 왜 그럴까? 쌀 때 사니까. 아까 우리 친구가 질문했잖아. 주식시장이 힘들 때 사라 그랬는데 어떨 때가 힘들 때? 둘 다 반반 투자해놨는데 제일 부진한 게 나왔다는 게 벌써 힘들 때라는 뜻이잖아. 어때요? 제가 저 아들한테 권하는 투자법인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네, 이거 진짜 무서운 질문이고요. 실제로 지난밤에 그 루머가 퍼지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이럴 때가 찬스입니다. 슬퍼요, 그죠? 찬스입니다. 예, 기회입니다. 슬퍼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날 때가 되게 무섭고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 공포 때문에 되게 경제가 어려워져요. 근데 물론 그 최악의 사태는 피해야 되겠지만, 그죠? 네, 핵을 들고 있는 나라가 전쟁하는 거니까 무섭죠. 그걸 피한다라는 전제에서 보면 핵전쟁이 난다면 우리 모두 다 죽는 거니까 그건 이제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 공포가 부각되는 시기에 경제가 되게 안 좋아져요. 전쟁의 공포만큼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게 없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이 생긴 게 한 100년 정도 더 됐지만 그 역사를, 세계 주식시장의 역사를 살펴보면 너무 무서운 이야기지만 전쟁의 총소리에 주식을 사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이 싸게 살 기회를 준다는 게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가 뭘까요? 전쟁이 버리고 있는 나라는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 주변에 무기 파는 나라들은 어떨까요? 정말 무섭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 공부를 할 때 오늘 제가 샤일록도 나오고 명예혁명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역사에 답이 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사람들은 옛날에 했던 일을 계속 반복해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수많은 아이들이 고아가 될 텐데 보면 저는 또 열심히 기부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기부할 돈도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당장은 굉장히 안 좋을 거다. 근데 그 전쟁이 마무리되는 시기에는 아마 주가는 터질 때 많이 빠졌던 거는 다 회복돼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았어요. 예, 오늘 제가 수업을 더 하고 싶은데 또 다음 강의를 잡은 이런 만행을 저질러가지고 사실 또 제가 왜 그 1시간을 생각하고 왔냐 하면 제가 그 아이들 학교 가가지고 부모님 특강을 몇 번 했는데 30분 지나니까 다들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니, 부모님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40분은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걸 저는 열심히 준비하고 오늘 자료를 준비해 온 거였거든요. 네, 너무도 괜찮은데 제가 정말 여러분들을 너무 무시했어.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어제 받은 이 질문지를 들고서 너무 기분이 좋아져서 오늘 설레면서 왔어요. 그리고 오늘 설레면서 왔고 여러분들 뵙고 이렇게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한 눈을 보면서 강의를 하니까 기분이 웅장해지고 여러분들 앞날에 많은 밝은 꽃길이 펼쳐질 거라고 믿으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봬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화초등학교 6학년 4반 김우영입니다. 그리고 오늘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원래 그 세계 뭐 역사 같은 거, 은행의 역사나 뭐 은행에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조금 흥미가 생기게 됐습니다.
저 셰익스피어 이야기가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야기가 되게 흥미로웠고요. 처음 알았던 이야기라서 되게 재밌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그 강의에서 게임 주제가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요? 신뢰. 네. 그렇게 시장을 관찰해보는 경험이 굉장히 조금 저한테 도움이 되더라고요. 특히 이번에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하다 보니까 그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나게 많은 지식과 그 기간 안에서 제가 시장에 참여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어서 금융경제교육이 좀 그냥 이렇게 머리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느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이런 경제교육을 한번 방학 동안에 기획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여러분들? 아, 예. 우리 홍춘호 박사님께 사실은 메일을 보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렇게 실물 이렇게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경제교육을 제가 알기로는 사실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1년 동안 자산시장을 관찰하는 이런 경험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까 조금 의문이스러웠고 또 달러 투자에 관해서도 좀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박사님께 메일을 보내고 이런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박사님.